그게 양면적 원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와의 전쟁, 그러니까 하마스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끌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헤즈볼라가 지원해 주니까 하마스 지도부도 끝까지 이제 뭔가 협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헤즈볼라가 계속 하마스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헤즈볼라를 눌러야 하마스도 우리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다. 원래 하마스 테러 하는데도 이스라엘 책임이 없지도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내에도 반전 여론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누를 만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전쟁 상황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헤즈볼라는 레바논 내에서 자기네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란의 지원이 절대적이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란이 궁극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거라는 착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레바논 내에서 자기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두 가지, 그러니까 목적을, 그러니까 착각을 했던 건데, 이란이 중간에서 이제 발을 빼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저는 이란이 지상군 파견하거나 이런 식으로 확전 안 도와줄 거라고 말을 했었는데, 현지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정세를 보면 주변국에서 보면 저거 왜 저러지 그러는데 본인들은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결국 헤즈볼라도 이란이 자신들을 계속 지원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고, 레바논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란의 지속적인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이때 이스라엘을 계속 쳐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일방적으로 이제 좀 뭔가 좀 몰려갈 때도 계속 이제 이스라엘을 자극하면서 이란이 도와줄 테니까 이스라엘이 전면전, 지상전으로 못 나올 것이다라는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건 이번에 밝혀졌지만 헤즈볼라를 이스라엘이 속속들이 꿰고 있다는 그 무서운 사실을 본인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헤즈볼라를 우리 주변 나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제압할 방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헤즈볼라가 오버할 때 치면은 하마스를 견제하고 헤즈볼라를 제거하고 이스라엘 국민 대국민 전쟁 여론을 끌어올 수 있다는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18년 동안 헤즈볼라에 심어놓은 이 조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하마스 전쟁이 이제 뭐랄까 전쟁 상황이 아니라 협상 상황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도 뭔가 이제 반전 여론이 튀어나올 때쯤에 헤즈볼라에 심어놓은 폭탄을 터뜨리면서 헤즈볼라를 친 거고, 이 과정에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어떤 생각이나 의도를 제대로, 이란의 생각도 잘 모르고 하면서 이제 강경책으로 나가다 거꾸로 얻어맞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헤즈볼라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스라엘의 지상전이 시작되면서 의외로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헤즈볼라는 왜 이렇게 또 속수무책인 겁니까? 헤즈볼라가 의외로 약한 게 아니라 헤즈볼라의 전력을 과대평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말해요. 축구 시합이나 야구 시합 할 때 자기 응원하는 팀이 이길 거라고 믿음을 가지는 거는 도박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야 즐거운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래요.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게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오늘 뭐 하겠지. 그런 희망을 갖고 보는 게 스포츠 게임의 즐거움이거든요. 하지만 전쟁은 그렇게 봐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이 졌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또 그런 편견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 헤즈볼라가 예전에 2006년에 이스라엘이 진격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건 큰 전쟁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10명, 헤즈볼라 10명 죽고 이스라엘군 뭐 200명 사상이다 그러면, 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력이 10대 1이구나 이렇게 판정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거는 당시에 이스라엘군이 소위 말하는 전략 목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었고요. 그리고 게릴라전 비슷한 전투는 항상 공격하는 쪽이 희생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스쿼드 게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헤즈볼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겼다, 뭐 그렇기도 하죠. 워낙 그동안 이스라엘을 못 이겨봤으니까 어떤 이런 식의 전술적 전략적 승리를 거둔 것도 오랜만이었으니까 이게 막 이제 전설처럼 회자가 됐는데, 이것이 헤즈볼라의 전력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릴라전하고 전면전은 다릅니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지금 4만에서 6만 정도 이야기하는데, 6만의 병력이라는 건 게릴라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규전을 해야 되는데 정규전 전력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10명, 20명의 100명의 집단이 게릴라전을 하는 것과 4만 명이 레바논을 하나의 어떤 유격전의 거점을 잡아 싸우게 되면 레바논 시민 피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속에서 무슨 게릴라 투쟁을 하는 것과요, 도시에서 게릴라 투쟁을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됐을 때 레바논 내에서 레바논 시민들이 헤즈볼라를 지지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전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였고요. 절대 전면전에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전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야 2006년에 이겼다. 18년 전이에요. 한일전 축구 시합할 때 18년 전에 우리가 10대 0으로 이겼다고 해서 지금 1대 0으로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비합리적으로 그동안 판단이 됐던 거죠. 그리고 헤즈볼라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무책임하게 공격해. 물론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마스를 도와주는 거는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이렇게 너는 절대 우리를 치지 못할 거야 하면서 마구 도발하는 식이었거든요.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이란의 속셈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국제 정세 전쟁에서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본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심한 오판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게 이번 헤즈볼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의 그런 작전들이 어떻게 진행됐고 또 얼마나 효과를 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거는 진짜 할 얘기가 좀 많은데 그 삐삐 테러 났을 때 정말 이거 앞으로 영화로 나올 거다. 이거는 한 10년 전부터 판세를 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할 수 없는 테러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준비하는 나라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이 삐삐는 그냥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헤즈볼라 내에 우리가 참 말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그 업체를 골라서 이렇게 배분되고 하는 걸 하려면 그 안을 속속들이 파고 있어야 되고, 이게 누설 안 되고 이런 엄청난 공작을 하려면 안에서 충분히 자기 세력을 확보한 다음에 얘들이 들키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이런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신념이 들어간 작전이에요. 그럼 헤즈볼라는 왜 이렇게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가?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수장부터 시작해서 상층의 지휘부까지 한 번에 다 당한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헤즈볼라의 근본적인 약점이 있는데, 헤즈볼라가 원래 유격대로 출발해서 레바논에서는 이게 혁명, 이란하고도 달라요. 자체에서 혁명 세력이 집권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외지에서 온 정체성 없는, 원래 레바논이 정체성 없는 나라긴 하지만 정체성 없는 집단이 열 몇 개로 분열되어 있는 나라에서 최고 실력 정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유격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수장들이 숨어서, 이번에 그 레바논 수장 같은 경우도 한 번도 공개석상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밀로 살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순수한 스파이 조직이라면 점조직으로 다니면서, 아니면 순수한 어떤 테러 조직이라면 그 점조직으로 다니면서도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이미 국가의 공개적으로 선거에도 나오는 공개 정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조직 자체는 무슨 제가 이거 테러란 말을 쓰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하여간 무슨 스파이 조직까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외형하고 내부가 안 맞으니까 반대로 이스라엘이 들어가기도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스파이 조직으로 있으면서 스파이 조직으로 있다면은 침투하기 힘들겠죠. 옛날에 미넨 테러 했던 검은 9월단 뭐 이런 거, 그런 조직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것보다 헤즈볼라에 침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내에는 반 헤즈볼라 세력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러니 그들 속으로 지금 이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 그 삐삐 테러에 당했던 사람들이 레바논 군부 중간 지도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유격대가 정치 조직화, 정당 조직화하면서 레바논 내에 심어놓은 점조직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두 개의 점조직을 운영하고 정당 지도자가 숨어 산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 빈틈으로 파고 들어가기가 오히려 더 쉬웠던 것이고, 자기
2명, 3명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고처에 이스라엘이 폭탄을 투여할 정도로 손바닥 깨듯이 알고 있게 되니까 그동안 헤즈볼라는 이란을 믿고 이스라엘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면서 국내 여론과 국제 여론이 우리한테 더 이상한 소리를 못하게 될 때 터뜨리겠다는 식으로 해서 일거에 터뜨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느냐 뭐 아랍 세력을 지지하느냐 어느 쪽이 정이냐는 논쟁을 떠나서 순수하게 전쟁과 어떤 국제관계라는 면에서 너무 많은 교훈을 주는 사례고 헤즈볼라는 그런 식으로 레바논을 통치한다는 발상이 잘못된 거였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첩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박는 첩자가 있고 레바논 같은 데가 스파이 조직 만들기 너무 좋은 데입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오기 전에도 7개, 14개 팀이 있었고 그 레바논 내전도 오래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원한 가진 사람도 많지만 그 안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든요. 그 적의 적은 우리 편인데 여기는 적의 적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도 공개 정당을 못 만들고 이번에 삐삐 찬 분들이 뭐 의사, 교사 막 이렇게 숨겨놓듯이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건 반대로 말하면 역으로 자기들도 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스파이의 천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꼭 이스라엘이 안 심어놔도요 도와줄 사람들이 꽤 많은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노린 건 뭐였을까요? 그리고 타이밍은 왜 지금으로 잡았을까요? 그전에도 이란이 한번 미사일 공격했었잖아요. 그리고 헤즈볼라가 사실 국경에 폭탄을 계속 부었어요. 그리고 안 부으려고 하면 또 이스라엘이 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가지고 놀았어요. 헤즈볼라 내에도 여러 가지 뭐 저기 온건 세력도 있었고 이제 적당히 하자든가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공개가 안 됐을 뿐이지. 근데 지금 보면 그거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헤즈볼라가 이제 오늘 좀 그만하자라고 하면은 가서 쳐버리고 뭐 이번에 한번 일거에 공격하자고 하면 또 미리 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제 여론이나 이스라엘 국내 여론들이 헤즈볼라와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타이밍이 올 때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전쟁 처음 날 때 네타냐후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전 여론이라든가 뭐 이런 전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이스라엘은 지난번 4차 전쟁 때도 그랬지만 전쟁 때는 할 수 없이 단합을 하지만 전쟁 끝나고 나면 또 책임 추궁 무섭게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정치 세력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그 물러난 정치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또 가뜩이나 전쟁 전에 국내 상황이 안 좋았고 그게 또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얘들이 더 세게 못할 거라는 오판을 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는데 이 호랑이 등에 탄 거를 거의 로데오 게임을 하다가 요즘 드는 생각은 이거 무사히 내려올 수도 있겠다. 뭐 정권이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호랑이 등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등뼈는 안 부러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렇게 된 데는 주변 국가 이스라엘의 정보라든가 정책 결정 과정이 수준이 너무 달라요. 이런 점에서 이란도 혁명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가 가진 의사 결정 구조의 한계, 이스라엘이 가진 이 가장 무서운 것, 이스라엘 국내 입장에서만 보지 않는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좀 약간 뭐 깡패 국가라는 말도 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그렇게 강경책을 쓰고 이렇게 좀 우리가 봐도 좀 심하다 할 때도 많은데 거기에는 그게 예를 들면 히틀러의 독재 같은 어떤 독재자의 강펀치가 아니라 세계에 있는 수많은 브레인을 통해서 움직이니까 그 강펀치를 계산적으로 날리더라는 거예요. 뒷수습도 잘하고 이게 이번에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왜 계속 이란을 자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 이란 문제는 헤즈볼라가 조금 비슷한 게 있는데 이란도 제가 이번에 느낀 게 혁명 정부다. 여전히 혁명 정부다. 그래서 이 전쟁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란이 지상군 파견은 절대 안 한다. 가능하면은 이제 미사일이나 뭐 이런 공격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만약 벌리면 이란이 피해가 큽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드론 공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간인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수상관제라든가 어떤 전략기지에 하는 정밀 폭격은 잘 못합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이스라엘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복수하는 게 돼버려요. 지난번에 한이의 암살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보복하겠다 이거죠. 근데 보복할 때 우리는 너희들을 민간인을 향해서 무차별로 쏘겠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너희 핵발전소라든가 뭐 수상관제라든가 이쪽을 쏘겠다고 했을 때 대의명분을 누가 가져가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 정도밖에 타격 능력이 없고 이스라엘은 훨씬 정밀한 타격 능력이 있는데 아직까지 안 쓰고 있죠. 이게 헤즈볼라랑 똑같은 건데 너희가 선을 넘고 국제사회가 더 이상 우리를 비난하지 못할 때 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란 입장에서도 무차별로 지금 민간인 지역에다 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처음에 생각도 안 했던 것 같고 처음에는 시아파 세력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헤즈볼라와 후티라는 이제 지상군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지상군은 동원하지 않지만 저들을 이용해서 시아파 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헤즈볼라나 후티는 진짜 믿었던 것 같고요. 이란이 끝까지 도와줄 거라고. 근데 이란은 지상군 파견 못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란은 지상군 파견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헤즈볼라는 후티가 지금 배신감을 느끼게 됐던 거고 그 배신감을 느끼어서 회의할 때 이스라엘에 친 거잖아요. 정말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처참하기도 한데 이란은 지금 지상군을 투입했다가는 혁명정부 무너지죠. 이스라엘을 이길 수도 없고요. 그 3,000km를 지상군을 파견해야 되는데 경제적 능력도 없고 제공권에서 절대적인 열세이기 때문에 시리아를 통과해서 이란군이 만약에 진격했다간 보급로라든가 군수창고 이번에 헤즈볼라 정보만 보세요. 아마 모조리 군수품들 파괴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군 절대 파견 못해요. 그리고 지금 미사일 전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더 확산되면 이란이 세계적인 명분도 잊어버립니다. 제가 이스라엘인데 나는 정밀 타격을 하고 저쪽은 민간을 향해서 계속 쏘겠다 그러면 세계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 징조가 보이고 있는데 인간은 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전쟁일 때는 정의를 찾죠. 그래서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중동전이 벌어지게 이란이 개입해서 우리가 말하는 5차 중동전이 벌어지게 되고 뭐 세계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 세계 국가는 무조건 너가 한 명 참으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참으라고 하겠어요? 이란을 참으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이란 보고 참으라고 합니다. 너희는 직접 당사자도 아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어서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거는 이란도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에서 끝내고 싶은데 지금 끝내기도 힘든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럼 네타냐후가 그런 이란의 상황을 잘 보고 계속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란이 뭐 미사일을 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란 내부에서의 온건파와 강경파의 갈등도 좀 심하다. 그래서 얼로 튈지 모른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은 앞으로 어떤 식의 행보를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이란이 한이의 암살 때 이스라엘한테 보복하겠다고 막 그랬을 때 그때 미사일 공격, 드론 공격은 약간 형식적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걸 알고 하자 말자 하다가 그냥 슬쩍 원래 네타냐후는 그것도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도 초강경 네타냐후보다 더 강경파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 흘리면서 살짝 타겟 공격만 하고 적당히 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란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칠 줄은 몰랐죠. 그래서 헤즈볼라를 치고 이렇게 갑자기 뭐 헤즈볼라 지휘부가 그냥 괴멸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당황해 버린 거죠. 그리고 이란은 지난번 한이 암살 때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도와주기보다는 이 중동 전쟁의 위기를 빌미로 이 미국하고 협상해서 미국 협상 카드를 풀어내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후티나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좀 솔직한 얘기로 우리 편은 황당하다고 할까. 이제 이러면서 그래도 우리를 좀 지원해 주겠지라고 그랬는데 아마 미국하고 협상이 진전되는 걸 보면서 슬쩍 발을 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즈볼라와 후티가 충격을 받고 좀 충격을 받는 순간에 이스라엘이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입장이 굉장히 난감해져. 잘못하다간 시아파의 인심도 잃고 미국과 협상도 물러건너갈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네가 에이스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지금
미국도 협상 제대로 안 해줄 것 같고 이스라엘은 치고 나오는 지금 이런 공경에 빠져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사일을 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악수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쏠 수도 없습니다. 그랬다가 정말 미국과 협상도 물 건너가고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이기지도 못할 지금 상황이고 그러면 시아파의 승리도 없고 시아파가 패배하면 이 책임을 누가 뒤집어 쓰겠습니까? 이란이 다 뒤집어 쓰겠죠. 미국은 패배했으니까 안 열어주겠죠. 그럼 이란 대미 제재도 날아가는 거고 권위는 권위대로 떨어지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시아파에서만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란 내에서도 지금 혁명에 대한 염증이 크고 이 사람들이 시아파 국가들을 배신하면서까지 미국 협상을 풀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란 국민들이 이제 피곤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네 내정을 위해서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 두 개 다 실패하면은 이제 혁명 정부의 명분도 잃어버리고 그 경제 부흥도 잃어버리게 되면 이란 내의 국내 여론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삼중고에 빠진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확전을 한다. 지상군은 파견할 수 없는데 미사일 공격을 한다. 미사일 공격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카드가 우리의 공군력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란의 국내 여론은 어디로 가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여기서 발 빼고 싶은데 국내 여론, 미국 제재, 시아파에 대한 지지 이 세 가지 삼중고가 지금 다 덫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세 개를 다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다 손실보는 지금 상황으로 온 거죠.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좀 여쭤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옛날에 중동전 때 왜 오일 쇼크 위기가 오니까 우리들이 지금도 중동 전쟁하면 세계 경제 위기를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세계 경제가 여러 가지로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더 예민한 것 같은데 그 중동 전쟁 때 같은 오일 쇼크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5차 중동 전쟁이 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으로 가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오일 쇼크 같은 건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의 석유는 이미 금수 조치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산유국으로 유명한 카타르, 뭐 쿠웨이트, 사우디는 다 발 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유가 쇼크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전쟁이 시작할 때는 결정할 수 있는데 끝나는 거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당사자도 아니니까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싸움 중에 제일 예측하기 힘든 게 진흙탕 싸움이 될 때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진흙탕으로 가고 이제 붕괴되고 있는데 이란은 지금 삼중고기 때문에 결국 발을 뺄 겁니다. 어떻게 빼느냐가 문제고 빼는 과정에서 체면 치레를 좀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도 이란하고 자꾸 확산되기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미사일 공격 같은 거 이란이 좀 안 해야 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저런 미사일 공격 같은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더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너희들 몇 군데 칠 거야. 이렇게 되는 선인데 최악은 거기까지 갈 것 같고요. 최악이 아니라면 그 전에 끝나겠죠. 그런데 이제 헤즈볼라는 이번에 이스라엘이 제한전 지상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레바논에서 다른 정당이 나타나서 헤즈볼라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상전이 어느 정도 타겟이 있기 때문에 뭐 희생자가 이스라엘군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스쿼드 게임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이 지상전의 목적을 달성할 것 같아요. 이미 헤즈볼라 수장을 제거하는 성과는 이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